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 한국말로 폭풍의 언덕 작품인데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하고 싶은데 PPT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더링 하이츠는요, 영국에서 영국 소설, 19세기 영국 소설의 리얼리즘 소설로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인공 히스클리프란 남자 주인공의 그 악마적 행동이 설득력 있고 또 굉장히 그럴듯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9세기 리얼리즘 소설로 보는 아주 획기적인 작품이고, 어떤 분들은 세계 비평가들은 세계 10대 문학 작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데이비드 세실 경, 그분은요, 이 작품의 세계가 폭풍과 고요, 워더링 하이츠, 폭풍과 대조적인 고요함의 우주적 원칙에 기반한 작품이고, 워더링 하이츠와 자연이죠. 자연을 상징하는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 크로스 그랜지, 문명을 상징하는 두 장소를 대비시켜서 그 우주적 원칙, 폭풍과 고유의 그 원칙, 대조를 통해서 이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그 세계입니다. 자연과 문명, 폭풍과 물질 문명, 폭풍과 폭풍과 자연과 근대, 그리고 폭풍과 고요함, 정적의 흐름,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요. 또 폭풍의 아이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뒤에 스러시 크로스 그랜지는 또 고요의 아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양 대립이라기보다는 이분법적 구조로 이 작품을 전개해 가는데 가장 보편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도로시 밴 겐트라는 그 유명한 비평가는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죠. 캐서린 1세입니다. 여자 주인공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요, 문명화되지 않은 무의식적 본능의 상태를 대변하는 매우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는 주인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요, 힌들리와 조셉을 막 그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과 문명 이렇게 또 그 폭풍과 고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 그 소외로서 히스클리프를 소외된 인물로 보기도 하고요.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히스클리프가 엘가 린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유해 가는 과정은 어떤 리얼리즘 소설보다 더 정확하고요, 적실하고요, 예술가로서의 그 당시 사회적 문제를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는요, 18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48년 31세죠. 31세로 그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와 어머니 마리아 브라운웰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1848년 12월 9일 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 31세인데 30세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굉장히 길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아주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샌드라 길버트 같은 비평가하고 수잔 그바 같은 분들은요, 브론테 자매 소설은 한결같이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그 슬픔과 상처, 또 고아 상태, 그 결핍 상태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강하게 드러낸다고 말했고요. 또 에밀리 형제는 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보다 2살 위인 샬롯 브론테, 제인 에를 썼던 샬롯 브론테가 언니죠. 샬롯 브론테가 이 집안에서 아주 오래 살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39세입니다. 39세까지 살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 폐결핵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30-40대에 19세기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닌데 30대 많은 분들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영국 요크셔, 에밀리에 태어난 거는 우리가 축구로 유명한 맨체스터하고 요크 중간 지점에서 태어났고요. 폭풍의 언덕은
북쪽에 위치한 브래드포드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 손튼, TH와 손튼, 그 손튼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에밀리가.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당시 여성들의 상당수가 가정교사 아니면 그 집안에서 굉장히 그 낮은 직책에 있었는데, 일반적 가정교사는 그 당시에 거의 하인 취급했습니다. 제인에서 보았듯이, 아니면 보조교사 역할을 했고요. 또 언니 샬롯 브론테가 39세 사는 데 비해 30세의 나이에 죽었다는 것은 에밀리 브론테가 건강하지 못한 아주 병약한 여성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브레실에서 에밀리는 3개월 동안 학교 생활을 했고요. 학교에서 가정교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언니와 함께 브라슬이죠. 지금으로 브뤼셀에 가서 약 184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에밀리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는 아주 황야, 바람이 불어오는 황야를 산책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이 영국 북부의 황무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소설이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배경으로 배경이 된다는 사실이죠. 또 일반적으로 영국 사회의 그 작품은요,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언니 샬롯과 그 남동생 브라넬은요, 글래스다운과 앵구리아라는 상상 속의 그 지역을 설정했고요. 그 폭풍이 언덕의 곤달이라는 그 시를 인용했는데, 빛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는 이 그 슬픈 소년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의 음울한 슬픔을 걷어내고 환한 기쁨을 그에게 주기로 했네. 이것은 곤달 시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브라넬에게 그 아버지가 1826년 상상력을 통해서 자유분방한 상상력은 그 나무병정 한 상자를 갖고 온 데서 촉발되었다고 하는데, 폭풍의 언덕이 이미 거기에서 브라넬의 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인용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캐시와 히스클리프가 중심 인물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이 소설의 주제는 남녀 간의 못다한 사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소설을 아주 쉽지 않게 구조가 아주 치밀하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너무 쉽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도 몇 번 봤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강렬한 느낌 같은 거, 열정과 정열적인 사랑에 대한 느낌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소설의 깊이와 그 구성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구성과 짜임새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0대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10대 소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폭풍의 언덕은 주제는 남녀 간에 닿지 못한, 히스클립과 캐서린의 닿지 못한 정열적인 사랑에 관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19세기 영국 사회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하고 독특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와 스트라시 크로스 그랜지, 아까 말씀드린 워더링 하이츠는 자연을 대표하고요, 스트라시 크로스 그랜지는 문명을 대표하는 이 장소인데, 자연과 문명, 이상과 현실, 또 경제적 소외, 그리고 계급의 문제를 작품 속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폭풍 같은 사랑은요, 캐서린이 히스클리프를 사랑하지만 문제는 히스클리프,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와 같은 히스클리프가 갖지 않은 돈, 경제력과 지위 때문에 캐서린이 에드가 린튼을 선택해서 에드가 린튼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폭풍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것이, 캐서린의 아버지인 온쇼가 리버풀에 가서요, 14살 먹은 고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히스클리프죠. 히스클리프를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사랑과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사랑 대신에 히스클리프를 택하지 않고, 그토록 사랑했던 히스클리프를 사랑하지 않고 경제적 선택,
경제적 선택이죠. 즉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흔히 요즘에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이 20대, 30대 남성들은 주로 결혼할 때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성의 외모, 둘째는 역시 외모, 셋째는 외모.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40대 지나면, 30대 지나면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반면에 여성들은 첫째는 남성이 갖고 있는 경제력, 둘째는 경제력, 셋째도 경제력.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여성은 세 가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돈, 두 번째 돈, 세 번째 돈. 이런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사랑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에 외모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쁘지 않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는 예쁘면 그거 정말 예쁜 것이죠. 그래서 또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 예쁘지 않았던 아내가 나중에 이제 노안이 발생하면 남자들은 또 예뻐 보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예뻐야 다 예쁜 것이죠. 그래서 외모로 결혼하면 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또 경제력만 보고 그것도 위험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워더링 하이츠처럼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결혼, 현실적인 문제는 또 좀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마음, 그 느낌과 그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야 되고요. 그 짜릿짜릿한 거, 만나면 막 흥분하고 기분이 좋고 긴장되고 이런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결혼과 이상, 현실과 이상을 저기 전에 감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남자 혼자 좋아합니다. 짝사랑은 결혼으로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혼자 사랑하는 것은요, 혼자 스파크라는 거는 그것도 또 사랑일까? 사랑의 감정은 감정인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외모만 보고 젊을 때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경제력을 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또 너무 좀 지나친 말이고 성격도 봐야 돼요. 인격도 봐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인격을 본다고 그러는데 인격이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성격도 금방 드러나 있지 않죠. 근데 여기 캐서린과 캐서린이 히스클리프를 사랑하지만 경제력에게 막강한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린턴을 택한다는 것은요, 역시 현실적인 결혼을 선택했다는 인류 보편적인 사랑보다는 그 경제, 돈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작품이 약간 파국으로 두 사람의 에드가 린턴과 캐서린 1세입니다. 캐서린과 에드가 린턴의 결혼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과 욕망, 증오와 배신이 복잡하게 얽혀서 폭풍 같은 그 장면이 연속되고요. 돈과 재산, 만모니즘이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의 혼란이라는 문제가 인간 사회에 아주 지대하고 심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강렬한 사랑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아까 곤달이라는 시를 인용한 것이 이 소설과 관련이 있듯이 이 작품에서 끔찍한 밤에 갑작스럽게 로드 씨가 캐시의 방에 묵으면서 악몽을 꾸는데요. 깨진 유리 사이에 막 바람이 들어오고 유명한 이 장면입니다. 떠도는 음침하고 무서운 신음소리가 들리고요. 혼자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아주 오싹해지는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말할 수 없는 그 음산한 소리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밀리 브론테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떠도는 신음소리도 들려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싹해지는 말할 수 없는 음산한 소리. The shattered glass let in the air and with it came a wandering moan, a sound unutterable drear that made me shrink to be alone.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시가 대부분의 상상 속에 곤달이라는 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면 이 시치와 소설의 만남, 압축성과 간결성, 그리고 박진감과 순수함이 이 작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설이 예술적 성취, 리얼리즘과 함께 에밀리 브론테가 갖고 있는 그 학교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소설을 배웠겠습니까? 문학을 공부했겠습니까? 그
천성적인 그 작품을 형상화했던 그녀의 그 상상력과 예술적 성취가 또 에밀리 브론테의 시적 성취는요 아주 이 작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폭풍의 언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시와 히스클리프의 매우 정열적인 사랑, 그리고 캐시가 히스클리프를 거부하고 문명사회, 경제력이 막강한 에드가 린튼과 결혼하지만 아이를 낳고 안타깝게도 캐시가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고 사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히스클리프가 사랑과 배신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고 히스클리프가 에드가 린튼 가문을 아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가 결국 자기도 몰락하게 되고요. 히스클리프의 죽음이라는 완벽한 구조를 갖는 아주 예술적 성취가 빛나는 것입니다. 한국말의 워더링, W-T-H-E-R, 워더링 하이트, 폭풍이 부는 언덕인데요. 이것은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저택 이름입니다. 폭풍이 부는 언덕 이외에 워더링, 폭풍이 부는 워더링, 강력한 폭풍이 부는 언덕 위에 위치한 저택, 집 이름입니다. 워더링 하이츠가. 그래서 소설이 배경이 되는 북부 지방에서 세찬 폭풍우가 아주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로 지칭되는 저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텍스트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함축적이고 그 배경을 나타내는 워더링 하이츠의 의미를 포함해서 워더링 하이츠라는 저택의 이름과 함께 저택의 이름이 소설 속에서 이렇게 녹아들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더링 형용사입니다. 폭풍이 부는 워더링, 폭풍의 언덕의 핵심되는 이 어휘인데 워더링은 형용사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여기는 막 울부짖는 그 동물들의 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고 하이츠, 워더링 하이츠의 분위기는요. 그 음산하고 무섭고 아주 끔찍한 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울부짖는 강아지들이 막 울부짖는데 그런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국 문학사를 통틀어서 이토록 강력하고 강도 깊은 작품을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지배적으로 압도하는 작품은 또 사랑의 드라마를 형성하는 작품은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강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죽게 되고요. 이 소설 작품에서는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향유할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돈을 보고 경제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선택했을 때 그 흑폭풍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은 안타까운 그 결혼 생활하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또 아픔이 있는데 보면은 많은 경우에 외모만 본다든지 아니면 성격 같은 거 안 보고 드러나지 않는 인격을 볼 수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귀어보고 결혼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초반 신혼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잘 사는 친구도 있고요. 또 그 외적인 그 배경만 보고 했을 때, 제 친구 지금 피아니스트인데 이름 밝히긴 그렇고요.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한국인 남성, 뭐 하버드라고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한 남성하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인데 둘이 그냥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또 지금 나이도 꽤 됐는데 정말 안타깝게 외적인 배경만 보고 했을 때 이 남성도 대단한 집안이었고 제 친구 이 피아니스트 이름 밝히기 어렵고요. 또 우리 부모님도 잘 아는 사이인데 이 신부죠. 신부도 그 아파트 단지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소유했는데 이 아파트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파국을 맞게 됐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다시 이렇게 둘이 합치지 않고요. 매우 안타깝게 이렇게 세월만 흘렀는데 결국 지나보니까 이 두 친구들이 제 친구 결혼이
경제력만 봤을 때 두 집안이 갖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사랑할 때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성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여성이랑 결혼해야 되고, 반대로 여성은 남성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주는 남성이랑 결혼하라. 그 일반적인 마치 진리처럼 들리는 말인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또 단순한 감정은 아니고요. 느낌은 아닙니다. 뭔가 끌리는 거, 막 끌리는 거. 둘 다 끌려야 됩니다. 일단은요. 끌려야 또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결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작품은 매우 강렬한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19세기 소설,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또 이 소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성이 중요하고요. 특징이 중요합니다. 넬리입니다. 넬리라는 이름의 그 여성, 가정부가 등장하는데, 이 작품은요, 넬리가 거의 이 작품을 소수라고 했습니다. 넬리를 통해서 이 작품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록우드, LOCK, 록우드 씨가 넬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전해주는 그런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서로 그래요. 넌 나의 사랑이야. 그런데 사랑이 상호 교환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너는 나의 믿음이고 서로에게 신앙이 되는 그런 지독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는 사랑입니다. 그 정열적인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넬리라는 이름의 가정부가 다 이야기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록우드 씨가 넬리의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이렇게 소설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두 주인공의 사랑은요, 그 황야, 워더링 하이츠에 내던져진 것 같은 존재로서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꿈에서 깨어나기도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랑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농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그 무의식적인 세계, 상상의 세계입니다. 현실에서는 감히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주인공이라 하면요, 록우드와 이 집안의 그 가정부인 넬리는 현실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요, 이 작품이 19세기 소설인데 상상과 현실, 무의식과 의식, 이 세계를 아주 균형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빅토리아 리얼리즘의 아주 놀라운 정도의 세부 묘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가 공기와 자연, 구름 한 점, 나무, 이 모든 것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에게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고요. 세상이 남자와 여자, 나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캐시가 없는 세상은 뭐 의미 없는 잃어버린 세상과 같다, 이런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캐시가 없는 삶은요, 히스클리프가 그렇게 하죠. 영혼이 없는 껍데기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스클리프는 마치 죽음조차도 이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그 캐서린을 사랑하지만 캐서린이 에드가 린트를 사랑함으로써 사랑보다는 경제력을 선택했을 때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고통이 되고 배반의 장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히스클리프가 복수하게 되고요. 히스클리프의 삶 자체가 아주 고통으로 수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조차도 사랑의 배신 때문에 지옥과 같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의 얼굴에서 나중에 약간의 미소가 살짝 드러나는데, 그것은 죽은 이후에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와 사랑의 아픔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아픔으로부터, 배신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살짝 얼굴에 미소를 띠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이 작품은 남녀간의 못다한 사랑입니다. 남녀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요. 이 사랑의 주제가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또 경제적인 거, 계급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워더링 하이츠는 아주 자연 위에 워더링 하이츠는 자연 위에 있는 집입니다. 반면에 에드가 린턴이 살고 있는 스라시 크로스 그랜지는 에드가 린턴이죠. 에드가 린턴이 살고 있는 문명의 세계입니다. 물질 문명의 세계입니다. 자연과 문명, 이상과 현실, 그리고 또 경제력 소외, 부유계층의 문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히스클리프가 이런 소설 속에서 히스클리프와 캐시가 에드가 린턴의 집인 문명의 세계인 스라시 크라시 그런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마치 두 마리의 짐승처럼 서로 사랑하며 정열적인 삶을 나누지만 두 사람이 결국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실이라고 할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저택, 아파트도 사주고, 여기는 에드가 린턴이 비싼 자동차도 사주고 원하는 거 다 사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상당한 부유층인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가방도, 루이비통 가방도 사주고 여성에게 모든 것을 다 사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에드가 린턴의 세계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들여다보는 것은요, 사랑과 결혼이라는 현실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며 하나의 사회적 경험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로 말씀드리면요,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 그들의 살고 있던 자연의 세계를 넘어 어마어마한 저택, 낙원 자연을 넘어 문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더링 하이츠의 핍박받던 고와 같은 존재인 히스클리프의 삶과 현실, 그리고 문명과 현실, 경제력과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 대변하는 에드가 린턴의 스라시 크로스 그랜지를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히스클리프의 삶이 마치 에덴과 같은 삶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황야에서의 삶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결혼의 현실적 사랑이 개입함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이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은요, 밀턴 있죠. 18세기 세계 최고의 시인인 밀턴의 잃어버린 나원이죠. 패러다이스 로스트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캐시가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라시 크로스 그랜지에 접합니다. 에드가 린턴의 물질 문명을 접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그녀가 갖고 있던 사랑이라는 순수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히스클리프를 버리게 되고 사랑의 배신을 하게 되고, 히스클리프가 갖지 않은 에드가 린턴이 갖고 있는 지위와 안락함과 경제력과 재물과 황금과 안락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데, 사랑과 결혼에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부분들이 또 아까 제 친구 예를 들었는데요, 사랑보다는 재물을 택했을 때, 사랑보다는 경제력을 택했을 때 부정적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력보다는 사랑을 택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다이아몬드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줬을 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질에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려면 또 재물과 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재물은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순식간에 재물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많은 재정과 물질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 때 어느 날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은 아닌데 사랑과 결혼의 조화가 사랑과 결혼해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격과 사랑과 사귀어 봐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을 건전하게 사귀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있죠. 뭐 라면 먹으러 갈래 우리 집에? 안 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라면 먹으러 갈래 그러면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요. 또 나중에 충분한 교제 기간을 가지고 부모님도 알고 가족끼리 알고 건강하게 다 알린 이후에 결혼 시점에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결혼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라면 끓여줄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감정에 흔들리는 사랑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배신, 저도 배신 당해봤는데 30대 때 제가 좋아했던 어떤 여성이 제 후배를 좋아합니다. 살면서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격과 성격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경제력과 만나자마자 너 1년에 연봉이 얼마니 이렇게 보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드가 린턴의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보다 사랑보다는 에드가 린턴의 경제력, 에드가 링컨의 세계 경제력과 그 물질적 안락함에 있는 그런 경제력인 남편이죠. 린턴의 영혼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린턴의 사랑의 영혼은 진정한 사랑보다는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포함해서 비춰지는 에드가 린턴의 삶이죠. 그 남자의 영혼에 투사된 경제력 같은 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넬리 있죠. 하녀에게 캐서린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가난한 히스클리프와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거지가 될 것이고, 내가 부유한 에드가 린턴과 결혼하게 되면요, 내가 히스클리프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불쌍한 히스클리프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또 힌들리 히스클리프를 괴롭히던 캐서린의 오빠가 엄청나게 때립니다. 폭력적인 힌들리가 히스클리프를 막 때립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로부터 히스클리프를 구해줄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이 시점에서 이 장면에서 폭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꿈과 욕망과 증오가 이렇게 배반이 얽히고 섞여서요, 폭풍 같은 드라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캐시의 말을 들은 히스클리프는요 놀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워더링 하이츠 자연의 세계를 벗어나서 몇 년 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돌아와서 사랑의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 히스클리프가 이야기 듣고 워더링 하이츠를 뛰쳐나가는 것은 바이런의 삶의 행적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는 부도 있어요. 오케이, 토마스 모어가 바이런 레터스 앤 저널스 로드 바이런에서 이런 장면과 유사하다고 추측했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깊이 있는 블룸의 말 표현을 하진 않아도 히스클리프가 바이런을 모델로 해서 이 작품을 형상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클리프가 고아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버려진 고아라는 사실이고요. 그가 소외받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소외받은 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폭풍의 언덕의 사랑의 주제와 아주 얽히게 섞여서 이 주제, 사랑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사실은 고아로 태어났지만 사랑의 배신 때문에 영원히 워더링 하이츠에 머물 수 없는, 어쩌면 객지에서 온 고아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작품 텍스트에 나오는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캐시의 아버지가 리버풀에 언쇼라는 분이, 캐시 아버지가 리버풀에 시장에서 불쌍한 신세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히스클을 데리고 오고 14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캐서린 아버지를 또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캐서린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그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오빠죠. 그래서 오빠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QR 리비스입니다. QR 리비스라는 아주 유명한 비평가가 말했습니다. 또 아놀드 캐리라는 KTT는 캐리라는 분도 말하기를요, 폭풍의 언덕은 어떤 면에서 계급 있죠, 계급. 그래서 사회적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인 소설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논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물질과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하부 구조인 물질이 사회주의 쉽습니다. 물질이 상부 구조, 하부 구조인 물질이 상부 구조 인간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과 인간 존재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물질이 뭐 거의 90%. 사회주의 소설은 물질과 계급, 물질이 하부 구조가 인간의 삶과 인격과 인간 존재, 인간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 생명보다도 계급과 물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사회주의적 계열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그분들의 이야기고, 저는 그건 좀 지나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계급주의 소설로 몰아가면은 또 이 작품이 좀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은요, 인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이고, 경제적인 측면과 사랑의 문제를 이렇게 녹여서 어떤 작품보다, 리얼리즘 소설보다 더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은 1771년부터 1803년까지 약 33년입니다. 기억하기 좋습니다. 1771년부터 1803년까지 33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재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업사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아무리 봐도 산업사회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작품은 사랑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산업사회의 문제가 아무리 읽어도 산업사회의 문제가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화된 런던에 산 것도 아니고요. 공업화된 도시에 산 것도 아니고, 에밀리 브론 때는요, 산업화의 당시의 복잡한 문제들을 작품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녹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작품을 갖다가, 산업사회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찰스 디킨스의 하드타임즈 같은 거, 그 당시에 기계 파괴, 기계를 부수는 거,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의미로 기계 파괴 같은 거나, 아니면, 게스케르 소설, 남과 북과 남인데요. 노스 앤 사우스, 그 다음에 바튼 킹즐리 이런 그 당시에 엘튼 로크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산업소설의 다양한 혼란상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 이런 문제, 기계화 파괴, 산업사회, 산업의 문제를 드러내진 않지만, 산업사회 때문에 이 가족의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에 심오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것은 이 산업화와 인간 소외, 이거는요, 산업화를 여기 대표하는 에드가 린튼의 세계를 아까 캐시와 히스클리프가 살짝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문명세계, 산업화 세계를 살짝 들어본 것이, 이건 일종의 사회적 경험이고요. 사회적 현실을 개인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은요, 사회적 현실과 완전히 유리된 완전한 낭만주의 소설이라고 또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녹아들고, 폭풍의 언덕과 사랑이 대표적인 특징이 있지만 산업사회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설이 그냥 낭만에만 치우친 소설이다. 아니면은, 인간 계급, 사회 계급, 인간의 계급과 개별, 인간 소에 대한 소설이다. 아니면 산업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산업사회 소설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뭐 좋지 않고요. 이 소설은 첫째는, 사랑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산업사회 문제, 그리고 산업사회에 따른 인간의 물질과 근대화됨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 인간 주체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소설이죠. 하나만 치우친 소설이 아니고요. 강렬한 장면들, 이 소설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강렬한 장면들은요, 뭐 로드가 꿈을 꾸는 그 악몽 같은 거, 또 캐시가 죽어갈 때, 캐서린이 죽을 때 히스클리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슬퍼하는 그 표정 같은 거, 그리고 그 히스클리프 이 소설에 나와 있는 그 폭력적인 그 잔인한 장면들, 그리고 서로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그 또 황홀한 장면까지 강렬하면서도 세분화된 눈에 띄는 그 엄청난 강도의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더링 하이츠와 스라시 크로스, 한국말 쓰겠습니다. 스라시 크로스 그랜지라는 이 두 개의 세계에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두 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 캐시와 히스클리프 사랑을 나누게 되는 첫 번째 워더링 하이츠와, 그 다음에 캐시가 히스클리프를 배반하고 결혼을 거부하고 에드가 린턴과 결혼하는 부분, 그리고 에드가 린턴과 결혼하고 결국에는 안타깝게 캐서린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아기를 낳고 죽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히스클리프가 사랑의 복수를 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히스클리프의 몰락과 죽음,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치밀한 짜임새와 구성은 19세기 소설로서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요, 뭐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는데, 캐서린과 린턴, 그다음 히스클리프의 결혼 등을 보면요, 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천재적인 작가의 머릿속에서 구상된 완벽하게 짜맞춰진 그림 그리기, 짜맞추기죠. 하나의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완벽한 천재적 작가의 모자이크 같은, 짜맞추기 같은 그런 구조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뭐 더 잘 짜여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구조가 뭐 미국의 영국의 또 5대 작가 헨리 제임스 있습니다. 헨리 제임스는 미국 사람인데 영국의 5대 소설가 헨리 제임스 같은 거는 거의 천재적이죠. 그래서 모든 소설이 완벽한 구조물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소설이 깊고요. 미국 사람이 보는 유럽의 문화에 대한 그런 문제를 천착했던 작가가 헨리 제임스인데, 헨리 제임스 모든 작품 너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술적이고, 읽어보니까 제가 몇 개 읽어봤는데, 헨리 제임스 소설이 미국 사람이지만 영국의 5대 소설로, 19세기 영국 소설의 5대 소설가로 보지요. 그래서 완벽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밀리 브론테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은 브론테 소설은요, 어쩌면 형식과 주제를 에밀리 브론테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뭐 영문학이나 문학 있던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했는데 어떤 천재적인 그 재능과 어떤 자기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에밀리 브론테 안에 있는 그 감성과 천재적인 그 작가의 능력, 형식과 주제를 아우르는 그 시각들을 소설로서 그 기법을 스스로 체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밀리 브론테가 어떤 작품을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작품을 구성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히 그 소설의 기법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복잡한 것이죠. 원래부터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천재적인 그 작가적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그런 재능 때문에 치밀하게 소설 작품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아니면 소설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 썼다. 다 맞는 말인데 또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울러서 아주 눈부신 예술적 성취를 갖고 온 작품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을요, 폭풍 같은 사랑의 드라마로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로그드와 넬리입니다. 넬리는요, 히스클리프와 캐시의 정상적이고 낭만적이고 무의식적인 사랑을 대변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로그드와 넬리는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약간 현실적이고 의식적인 세계를 표현해 줍니다. 현실적인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상상의 세계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세계가 자연을 대변하는 굉장히 순진 무구한 어린아이의 세계라면요, 뒤에 넬리와 로그드가 말하는 이 세계는 현실적인 어른의 성인의 세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티 밴 겐트입니다. 겐트라는 아주 유명한 비평가는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소설에서는 극단으로 치닫고자 하는 그 본능과 그것을 제한하는 본능의 대립, 본능과 본능을 제한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자연과 문명, 그리고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 극단적인 사랑과 이에 대조적으로 너무 무의식적이고 정열적인 사랑, 무의식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요, 이 집의 하인인 이 여성 있죠. 하인의 여성 이름은 갑자기 넬리딘과 로그드는 약간 현실적인 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본능으로 치닫는 그 너무 낭만적인 것으로 치닫는 작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어해주고 통제해주기 때문에 그 낭만과 현실, 그 주관적이고 정열적인 사랑과 현실적이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 그 현실 세계를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균형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 로그드가 캐시가 살았던 아까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은요, 로그드가 캐시의 일기장을 이렇게 몰래 읽어보다가 잠이 드는데 그 꿈 속에서 캐시가 아까 유리창으로 들어왔고 막 피를 흘리며 손 안에 손을 집어넣고 팔목을 막 잡아 끌어당긴 채 창문을 긁어냅니다. 피를 막 흘리는데 이거는 무시무시한 공포소설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유리창은요, 그 도로시 베인간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타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안에 다른 타자가 나의 세계 안으로, 나의 자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식 속에 들어있던 무의식이라는 무의식 속에 벌어진 틈을 통해서 타자가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그드가 유리창을 통해서 타자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타자, 비현실적이고 무의식적인 캐서린이 들어오는 것을 로그드라는 사람이 차단하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정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작품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요, 히스클리프가 나중에 에드가 린턴, 원수지간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던 에드가 린턴 집안의 강아지, 여기 개입니다.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 이 소설이 이렇게까지 비참한가, 폭력적인가, 이렇게 끔찍한 장면도 나오는데요. 아주 섬뜩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 이름이 럭크우드는 나무죠. 라크는 잠그다, 열쇠입니다. 열다, 라크. 열쇠와 나무라는 두 단어는 사람 이름인데 아주 알레고리크라는 그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드와 넬리딘이 갖고 있는 그 현실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갖고 있는 낭만적인 그 두 세계를
아주 균형감 있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설을 우리가 뭐 넬리 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넬리 딘이 한 말을 로그드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구성을 보면서 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밀합니다. 단순한 소설이 아니고요. 이 작가가 아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굉장히 낭만적인 것과 현실적인 소설을 로고드가 클리프와 캐시의 이야기를 로고드의 시선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넬리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중화시켜서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작용 로고드가 넬리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지만은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판단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 소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와 넬리의 한계가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소설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로그드의 이러한 점은 이 폭풍의 언덕을 리얼리즘 소설을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다.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이 작품 처음에 30분 강연하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잠깐 쉬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